항공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같은 걸로 잘 발권을 해서 네. 거기선 조금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이게 또 여행 유튜버의 장점이네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아니 많이 썼으니까 많이 썼지. 내가 너는 카드사 맨날 뭐 몇 천만 원씩 써주고 한 번도 연체된 적 없이 따박따박 다 내주고 했는데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이 안 돼요. 내가 너희한테 연체를 해갖고 내가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조 기자입니다. 테마버스의 이번 주제는 여행인데요. 게스트로 여행 유튜버 또떠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럽다. 여행 세계에서의 또떠남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또떠남님으로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머리로 가슴으로 두 발로 여행하는 전 직장인 여행 유튜버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회사 후에 추가된 게 있다면 요즘에는 어쨌든 저도 제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뭔가 경영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이 주변에 부러움을 되게 많이 사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근데 또떠남님의 이력에서 전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카드사에서 근무하셨던 그 이력인데 이 회사를 나온다고 말씀하셨을 때, 결정하셨을 때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굳이 뭐 지금도 둘 다 잘하고 있는데 나올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평생 직장은 없다. 제2의, 제3의 인생을 위해선 지금 뭔가 있을 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지금 완전 경청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듣고 계시죠? 전 이거 배짱이 하우스 이거 잘 되면 저도 한번 여행 유튜버로서 어디를 여행 가실지가 되게 고민일 것 같은데 이 또떠나님이 막 마음에 우러나와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고 이거는 컨텐츠 각 나왔다 이거 대박 난다 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럼 선택해야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성 컨텐츠가 메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가실 만한 곳을 제가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요즘 어디에 제 관심이 많고 아니면 어디 항공사에서 신규 취항을 했다든지 그런 곳을 먼저 가서 보여드린다든지 그래서 뭐 신상 호텔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곳은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거기는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두세요? 같은 장소를 가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하고 호텔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항공호텔. 네. 이제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쪽에 좀 더 타겟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요. 그쪽이 약간 조금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아요. 이번 10월에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네. 하루만 연차 내면 완전 황금 연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을 때 막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요 연휴 때 여행 가는 거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서는 꿀팁을 말씀드려도 이미 다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보통 항공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리 산다고 해서 저렴한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특수 성수기 정말 많이 갈 때는 어쨌든 한 1년 전이나 10개월 정도 전에 사면 그래도 고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가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너무 절망적인데요.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는 알려주셔요. 그래서 지금 가시려면 제 생각에는 남들이 많이 안 가는 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요가 좀 적은데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요즘에 되게 많이 뜨고 있거든요. 네네. 흔히 말하는 인기 여행지는 이미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남들이 좀 안 갈 만한 데를 가시는 게 그나마 항공권이 조금 저렴하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또떠남님의 본업이자 오늘의 테마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전환의 문턱에선 여행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떠남님께서는 여행을 가실 때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좀 궁금했어요. 숙박에 사실 쓰는 돈이 가장 많은 것 같고 항공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같은 걸로 잘 발권을 해서 네. 사실 현금 가지고 항공권 발권은 단거리 정도만 하고 장거리는 거의 항상 마일리지 발권을 하는 편인 것 같아서 거기선 조금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은 호텔이나 숙박이 아닐까. 이게 또 여행 유튜버의 장점이네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아니 게. 많이 썼으니까 많이 썼지. 전 옛날부터 뭐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경제학 원론 책 딱 펴보면 항공권은 뭐 언제 사는 게 싸다고 알려주신 뭐 수요의 비탄력 적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공식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진짜 공식인지 카더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평일날, 뭐 화요일날 제일 저렴하다, 뭐 몇 시 때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권을 발권하시는 분들이 다 직장인이고 뭐 그게 싼 거 알지만 그날 못 끊어요. 다 주말 껴서 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평소에 항공권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가격대가 얼마고 어느 정도대로 발권해야 싼지에 대한 감이 없으세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 가격에 내가 발권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뭐 특가로 싸면 이게 뭐 저렴한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내가 어디 갈 것 같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여행지에 대한 항공권을 꾸준히 많이 검색해서 그거의 적정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천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 게 티켓이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뉴욕 갈 때 얼마에 끊어야 잘 가는 걸까요? 왕복이 한 240에서 250 정도. 뉴욕의 적정 가격은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초반대에서 130만 원 정도대 구매하면 잘 샀다. 왕복으로? 왕복으로요? 왕복으로 이코노미 130만 기준. 원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거에 감이 있어야 내가 이 항공권을 얼마에 사는 게 저렴한 건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수많은 변수들이 통계에 잡혀서 그 통계의 결과물이 사실 항공권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름값, 금리도 있을 거고 환율도 있을 거고 수요 공급도 있을 거고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요. 시간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장 우선은 수요 공급일 거고 수요가 많은 시점에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좀 덜 할 때는 쌀 수밖에 없는 거고 항공사 매출 원가의 거의 한 20-30% 정도가 기름값에서 나가요. 그러면 기름값이 비싸지면 항공사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그 티켓 값을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고 항공사들이 항공기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 항공기를 모두 다 구매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정 비율의 비용을 내고 이 항공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리스를 하게 되면 결국 금리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또 낮아지게 돼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이제 항공 티켓 가격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환율의 경우에도 아까 리스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리스료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항공사들은 달러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또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럴 때는 또 티켓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하나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티켓 값이 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절대 어느 누구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부분이에요. 이용하셨던 항공사 중에 여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되게 괜찮네? 하는 항공사가 있었을까요? 항공 미션 같은 어떤 챌린지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특정 기간 안에 스카이팀의 15개 이상의 항공사를 탑승하면 마일리지를 얼마를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참여한다고 평생 타지도 않을 것 같던 사우디아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항공사를 탑승했거든요. 저는 이제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까지 비행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일단 너무 쾌적하고 크고 그리고 라운지도 너무 럭셔리하고 참 좋은 데가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항공사 중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항공사가 많구나. 반대로 제일 별로였던 기억 있으세요?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연이나 결항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진짜 여행 애기였을 때 잘 몰랐을 때 뭐 유럽의 라이언에어 같은 데 가서 그 엄청 유명한 악명 높은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가서 뭐 현장에서 공항에서 체크인 하려고 했더니 티켓 뽑는데 50유로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이 다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해외 LCC랑 우리나라 LCC랑 어떤 점이 그렇게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수화물 포함했느냐 아니냐의 여부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승무원분들 서비스. 사실 우리나라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세요, 솔직히. 근데 미국 항공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승무원분들이 되게 좀 딱딱하다, 거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내 국적 항공사 승무원분들이 좀 과하게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리한테는 좋지만 그건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의 이상의 서비스다. 근데 외항사 LCC는 그냥 이제 진짜 안전 관리 감독 정도라고 해서 국내 여행자 분들 중에서 외국의 LCC를 타고 너무 서비스가 무례하다, 뭐 좀 약간 단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싸다. 저는 원래 LCC를 단거리나 중거리 노선은 많이 타봤는데 처음으로 장거리 노선의 LCC를 타봤거든요.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절약의 차원에서 아예 안 나오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계속 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LCC들이 확실히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이니까 LCC는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절약을 하는 게 있으니 일종의 박리담회일까? 그러니까 뭔가 풀 서비스 항공사랑 조금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풀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적항공사라고 부르는 것과 LCC를 비교해 보면 일단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가장 큰 그 풀 서비스 캐리어를 보면은 2024년에 거의 1년간 매출이 17조 8천억 원이에요. 물론 연결 기준이긴 합니다.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아래 포함되어 있는 LCC도 있습니다만 그 일부라고 쳤을 때도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LCC가 1조 9천억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LCC들은 비용을 아껴갖고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오히려 사업 구조가 다양한 그 풀서비스 캐리어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수출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수출은 배로 태워가진 않아요. 일단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태워가거든요. 그래서 화물 운송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FSC의 경우에는 화물 운송 비중이 대략 전체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딱 터졌을 때 항공사 다 망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항공사들 논았었거든요. 이 화물 덕분인 거. 아무도 못 움직이니까 다 물건을 화물로 산 거야. 그래서 그때 화물 운송이 엄청난 수익성이 좋았었어요. 승객 운송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 FSC랑 이제 LCC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FSC가 조금 더 수익성이 좋긴 하죠. 네. 이 숙박 플랫폼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시간 많고 이럴 때는 한 푼이 아쉬우니까 끝까지 찾아보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플랫폼도 많아지고 시간은 없고 근데 각자가 막 쿠폰 줄게요. 우리가 최저가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막 최저가나 이런 걸 찾으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옷 쇼핑할 때도 똑같은 제품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저는 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OTA도 여기저기 많이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요즘에는 그런 OTA가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OTA를 모아서 또 비교해주는 그런 엔진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카드사에서 하는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카드 가지고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유 플랫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디를 경유해서 OTA 통해서 예약하면 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거의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플랫폼들도 어느 지역은 어디가 저렴하고 어느 지역은 어디가 저렴하고 그런 게 있어요. 플랫폼마다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플랫폼이 처음 성장한 게 베이스가 예를 들면 뭐 에이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시아 위주고 뭐 B 플랫폼은 미국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데면 이제 미국 쪽에 소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여행할 때마다 매번 플랫폼 이용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공권 플랫폼으로 출발했던 곳 그리고 뭐 숙박 플랫폼으로 출발했던 곳, 렌트카 플랫폼으로 출발했던 곳 이렇게 출발점은 다 다른데 이제 각자가 항공권만 했던 애들이 너 혹시 숙박은 했니? 렌트카 예약했니? 이런 식으로 자꾸 서비스를 늘려나가려는 게 보이고 이게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모양새가.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 발전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랫폼 하나 했을 때 호텔이면 호텔, 뭐 항공이면 항공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서로 이제 API를 땡겨와서 이 상품을 담고 이런 것들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소비자 입장들에서 보더라도 기술이 다 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가든 저 플랫폼을 가든 거의 비슷한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들이 모두 다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해서는 이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게 돼버리게 된 거죠.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OTA 앱을 보면 사실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 모기업은 같다든지 아니면은 운영하는 곳은 다 같다든지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그게 자기네 안에서 다 사고팔고 하려는 것 같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권 보통 검색 엔진 통해서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그 항공권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더 우선순위에 보여준다든지 물론 뭐 광고라고 붙여는 있지만 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그게 제일 저렴한 줄 알고 구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그 배경을 아는 저로서는 얘네는 약간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된다. 소비자들도. 사실 그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는 여행사들 쫙 이제 리스트 뽑아보잖아요. 대부분 부킹홀딩스 거야. 한 회사 거예요.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요즘에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플랫폼들이 특별한 차별화는 다 두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 K-팝 아티스트 투어 그러니까 이런 걸 도전하는 거죠. 각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별의 서비스 차별화를 잘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정글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플랫폼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 콘텐츠를 좀 연동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죠. 이게 진짜 그런 성과가 좋게 나올지는. K-팝을 연결해서 뭔가 또 진짜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외여행으로 가실 때는 우리나라 플랫폼을 이용 안 하시죠? 우리나라 플랫폼은 사실 뭐 이용할 때도 있는데 뭐 특정 프로모션이 있거나 가격이 좀 저렴하면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사실 해외 플랫폼은 좀 더 많이 이용하긴 하죠. 네. 그 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이 더 많아요? 많죠? 그쵸. 근데 대부분 그 국내 여행사들도 API 연동 자체는 시스템은 같은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숙소는 뭐 아니면 항공권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약간 익숙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 여행 갈 때는 국내 앱을 많이 쓰고 맞아요. 해외 여행 갈 때는 해외 앱을 많이 쓰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 갈 때 해외 여행 플랫폼을 더 많이 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검색 엔진인 뭐 구글 같은 데에서 사실 국내 플랫폼을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타고 가다 보면 또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플랫폼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해외여행 쪽에도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도 되게 크고 그리고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딱 살펴보면요. 최근에 아고다가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들도 어떻게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많이 모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막 항공부터 렌트, 숙박까지 뭐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뭐 페이백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고다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그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는 트렌드랑 겹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행 가실 때는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편 저희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비슷한 플랫폼 중에 뭘 이용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회사원이다 보니까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부를 밀어주기 위해서 판촉비를 몰아준다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플랫폼은 지금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점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모션 같은 게 되게 다양하고 같은 가격이어도 본인들이 돈을 태워서 가격을 낮추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타이밍에 국내 플랫폼을 잘 이용하시면 또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은 여행할 수가 국내다. 지금은 국내 저 플랫폼이다. 내년 여행은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로서 보시기에 요새 이 플랫폼들을 보시면서 뭐 어떤 감상 한 줄 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여행 시즌이 오면 항상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특정 플랫폼에서 뭐 예약을 했는데 뭐 추가 결제가 됐다 아니면은 뭐 나중에 결제하기 버튼이 있어서 눌렀는데 원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자가 더 붙어서 결제가 됐다 취소 불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어서 피해를 봤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행 플랫폼이 외국계가 많다 보니까 뭔가 국가에서 그 소비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제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해요. 뭐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 구제받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뭐 버튼이나 아니면 중간에 뭐 항공권 결제에도 계속 뭘 유도하잖아요. 보험 가입하게 하고 뭐 유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추가해서 훅 결제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소비자가 조금만 한눈 팔면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막 보이는 걸 보면서 참 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 사각지대가 아닌가. 뭔가 정부나
뭐 소비자 보호원 같은 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뭐 보완이 돼야 될 거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경각심을 갖고 좀 맞아요. 지켜봐야 하는 거네요. 요새 은행을 보면 이 여행용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여행 적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더라고요. 이런 거 가입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입해 본 적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 돈을 모아서 한 번 여행 가시는 건데 저는 여행을 워낙 자주 가니까 적금을 적금을 12개도 30개 돌릴 수도 내서. 없고 그래서 저는 가입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적금 왜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젊으신 분들은 아직 주거래 은행을 안 텄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을 모객하기에 가장 좋은 미끼 상품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행 적금 상품들 보면 뭔가 서비스가 보장이 됐다기보단 뭔가 적금을 가입하면 이 중에서 뭐 추첨해서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이벤트성이어서 있군요. 약간 저희 마음이 움직이기엔 좀 특히 저같이 이제 좀 확실한 거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내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쉽게 가입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미끼가 있었군요. 역시 카드사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 또떠남님께서는 요새 어떤 방식으로 환전을 해가시는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환전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환전을 요즘엔 다 앱으로 그냥 그 트래블 카드라고 하죠. 거기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하는 적은 거의 뭐 현지에서 환전하는 경우는 있죠. 달러 가지고 환전하면 거긴 더 환전이 좋다. 환율이 좋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 빼고는 환전하는 100달러를 들고 가야 된다. 맞아요. 예, 달러 작으면 환율이 안 좋은 게 적용이 돼서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 와, 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요즘에 되게 국격이 상승했다고 느끼는 게 특히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한국 돈 그러니까 5만 원짜리 가져가면 그걸 받아줘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일반적이고 환율도 괜찮아서 요즘에는 100달러 대신 5만 원짜리를 뭉칫돈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환전은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이제 환전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환전을 누가 우대 더 잘해주는지 한번 보자. 넌 우대 90% 해주는구나. 80%넌 가 하고 90% 우대해주는 데 가서 하거든요. 근데 얘네 장사 뭐 땅 파서 장사하나? 나한테 이렇게까지 우대해주니 고맙긴 한데 어디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돈 벌 목적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을 나눌 수가 있는데 비이자 이익 쪽에 그 환전 수수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비이자 이익 가운데서도 일부가 환전 수수료. 근데 보시면 전체 이익 가운데 거의 90%를 이자 수익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전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환전 수수료 받는다고 그들이 뭐 크게 배부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트래블 카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트래블 카드도 메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젊은 분들이 새로운 카드를 받을 때 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모객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환율의 차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과 카드 결제했을 때 적용되는 환율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비자 마스터 같은 데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있고 그런 게 더해져서 뭔가 좀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건 거죠. 그걸 다 내도 내가 더 이득이면 굳이 그걸 머리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대부분의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항공 마일리지 자체가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탈 순 없고 대신 카드 사용을 통해서 모아놓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부담돼서 못하는 비즈니스도 타고 1등석도 탈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득이다 라고 해서 카드 혜택이 3%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쓰는 비용의 3% 이상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면 환율이나 그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 신용카드 쓰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통률처럼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사실 해외 매출에 대해서 5% 정도의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잘 없어요. 예전만큼 5% 혜택을 주는 카드를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서 찾아서 저는 그걸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카드사에서는 어떻게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되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이런 내부 사정, 이 기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 트래블 카드가 처음 시작된 거는 카드사나 은행권이 아니었고 이제 모 핀테크 업체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카드 업계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코로나하고 뭔가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극대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여행을 2년 이상 못 했잖아요.
못하면서 제 생각에는 해외여행 전문가분들도 다시 해외에 나갈 때 약간 리셋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카드로 결제했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습관적으로 여행 자주 가니까 이거 하고 딱딱딱딱 됐었는데 이제 그 공백 기간 2년 동안 내가 당장 환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 타이밍에 그걸 되게 잘 캐치하고 마케팅을 했던 게 그 뭐 핀테크 업체였고 그리고 거기에 좀 발빠르게 움직인 카드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사실 외화 관련된 시장이 조금 큰 사업부에서 비중이 큰 은행이었는데 은행 카드사였는데 거기에서 출시가 되면서 그 두 카드가 사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발급량이 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요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진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근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뺏기고 점유율 뭐 네. 추월당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장 이제 내가 이제 회사원인데 이제 본부장님, 해야죠. 이제 부사장님이 해야죠. 뭐라고 하니까 해야죠. 이건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열려있던 카드사가 먼저 하나씩 출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시중에 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전 카드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약간 변별력도 좀 없고 다 그게 그거인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카드사의 수익 구조상 뭐 결제 수수료로 사실 돈을 그렇게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카드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카드 론이거든요. 대출이에요, 대출. 근데 이제 그 카드 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객을 모집하는 게 트래블 카드.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드사에서 뭐 고객 민원 같은 걸 받다 보면 뭐 내가 너네 카드사 맨날 뭐 몇 천만 원씩 써주고 한 번도 연체된 적 없이 따박따박 다 내주고 했는데 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박따박 다 연체 없이 내시는 분들은 크게 수익이 안 돼요. 연체가 돼야 돼요. 연체가 되고 리볼빙도 쓰시고 그리고 약간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 서비스 쓰시고 해야지 거기서 마진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래야 되겠네. 연체했다. 그럼 당당하네. 카드사 내가 너희한테 연체를 해갖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또떠나님 완전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드사의 내부 비밀도 다 알고 계시고 여행 유튜버로서 여행도 다 파헤치고 다니시고 그러면 제가 여행사 뭐 대표거나 아니면 카드사 대표거나 그러면 콜라보 제안을 너무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또떠남 트래블 카드 하면은 이게 막 100만 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안 없으셨나요? 회사 생활하면서 약간 때가 묻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규제와 그리고 이제 수익성의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재무팀이거든요. 재무팀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획해도 재무팀에서 노 하는 순간 모든 건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업계에서 뭔가 정말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카드사도 다녔고 했는데 뭔가 애매한 상품을 내기에는 되게 좀 마음에 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저는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선하다. 저 이제 또떠남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어떤 카드면 더 믿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통해서 사실 그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마일리지 모을 수 있는 카드를 제가 다 정리해서 이제 본인의 생활 소비 패턴에 딱딱딱 입력하면 제가 카드별로 얼마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지 엑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남이 한 걸 내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필터링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 거가 되는 순간 너무 많은 이제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콜라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유튜버로서의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고 계시는 거군요. 외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오신 분들 좀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랜드마크 같은 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수동 막 그냥 그런 팝업 스토어 가시고 작년에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 관광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된 거죠.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중국 아닐까요? 중국. 일본 분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거예요. 유럽 쪽에 가면 렌터카 몰고 가다 보면 포르쉐가 막 몇 대가 한 줄로 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지? 레이싱을 즐기는 분들인가 했는데 그게 하나의 여행 상품인 거예요.